야,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냐? 이건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고. 또 시작이네. 항상 내 방식만 옳다고 우기고 한 번이라도 남의 말을 들어본 적 있어? 내가 틀렸다고. 지난번에도 네가 주장한 방식으로 했다가 얼마나 망했는지 기억 안 나. 이번에도 그럴 거야? 아니, 그건 상황이 달랐잖아. 지금은 아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갈등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우리는 늘 이런 갈등 상황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대화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적이 있나요? 오늘은 수천 년 전 중국의 현자 묵자의 지혜를 빌려 갈등을 피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묵자의 핵심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런 인생의 지혜를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액션이 더 많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그 밑바탕에는 늘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관점만 바라보고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이해하려 하지 않죠. 묵자는 이걸 상비라고 불렀어요.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대화도 어떤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직장에서 프로젝트 방향으로 동료와 의견이 갈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A 방향이 맞다고 확신했고, 근거도 있고 경험도 있었죠. 하지만 동료는 B 방향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각자 자신의 방식이 최선이라 믿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자신의 근거를 더 강하게 주장하고 상대방 의견을 반박하려 하죠. 내가 왜 맞는지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때로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죠. 심지어 회의실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묵자는 이런 접근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길수록 사실은 더 많이 잃고 있는 거죠.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협력의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묵자가 2400년 전에 깨달은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이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나요? 모든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정보와 편향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100% 옳을 확률은 사실상 없죠. 이건 약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게 되고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묵자는 이걸 겸해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어요. 겸해는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관점만큼 상대방의 관점도 가치가 있다는 인정,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해요. 이건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의미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웃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아마 화가 나고 방어적이 되었을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존중할 때는 어땠나요? 아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게 되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묵자가 말하는 겸해의 힘입니다. 묵자의 핵심 철학 중 하나는 비공의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바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오해하고 있어. 이와 같은 말들은 모두 상대방을 부정하는 표현들이죠.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부정이 갈등을 더 깊게 만들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니까요. 누군가가 내 생각을 부정한다는 건 내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게 돼요.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하거나 아예 대화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그건 말이 안 되라고 했을 때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더 알고 싶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경우에는 아마 화가 나거나 방어적이 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럼 묵자의 비공 전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 보세요. 내 의견도 이해가 돼.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말해 보세요. 이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상대방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동료와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의견이 달랐어요. 저는 더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동료는 더 점진적인 방법이 낫다고 했죠. 처음에는 제가 더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제 방식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죠. 그때 저는 묵자의 비공 전략을 떠올렸어요. 내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돼. 점진적인 접근이 고객을 놀라게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지라고 말했더니 동료의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더 열린 자세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고, 결국 양쪽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피하세요.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순간 앞에서 한 인정은 다 무효가 돼요. 하지만은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마법의 단어거든요. 하지만 대신 그리고를 써보세요. 내 의견이 이해가 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측면도 있어라고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더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은 질문은 대화를 더 깊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요.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고 자신의 의견을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죠. 또한 질문을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묵자의 비공 전략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해결책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이죠.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순간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가 아닐까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대화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어요. 다양한 관점이 충돌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대개 차이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A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B를 원한다처럼요. 하지만 묵자는 이런 접근 대신 상동의 원리를 강조했어요. 이건 같음을 중시한다는 뜻이죠. 모든 갈등 상황에서도 공통점은 존재해요.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대립 상황에서도요. 묵자는 이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갈등 해결의 열쇠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공통점은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과 공통된 가치나 목표가 하나도 없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간의 자녀 교육 방식으로 갈등이 있다고 해봐요. 한쪽은 더 엄격한 교육을, 다른 쪽은 더 자유로운 교육을 원할 수 있죠. 이 경우 차이점은 분명해요. 하지만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자녀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다는 목표죠. 저의 친구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들은 아이의 학원 문제로 자주 다퉜어요. 남편은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 여러 학원을 보내고 싶어 했고, 아내는 아이의 스트레스를 걱정해 학원을 줄이고 싶어 했죠.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은 묵자의 상동 원리를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공통의 목표를 확인했죠. 우리 모두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지? 라는 질문에 둘 다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 공통 목표를 기반으로 대화를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아이의 관심사에 맞는 소수의 학원만 보내고 대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합의했죠. 이 공통점을 먼저 확인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갈등의 양상은 크게 달라져요. 우리 모두 아이의 행복을 원하는 건 맞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더 이상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의 구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는 구도로 바뀌는 거죠. 묵자의 상동 원리를 실천하는 방법은 이래요. 먼저 공통의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모든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 대부분의 경우 공통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회사의 성공, 가정에서는 가족의 행복, 친구 사이에서는 좋은 관계 유지 등이 공통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주장에도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사가 여러분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그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써보세요.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심리적으로 같은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줘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요. 이런 표현은 함께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상동의 원리는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 더 깊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기반 위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차이점에 집중하면 갈등은 더 깊어지지만 공통점에 집중하면 연결고리가 생기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사실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든 팀이든 국가든 결국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서로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항해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 방법과 함께 묵자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계신, 즉 신뢰를 쌓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나요? 아마 그리 많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반면 깊이 신뢰하는 사람의 조언은 어떤가요? 훨씬 더 귀 기울이게 되죠.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내 주장을 관철시킬까? 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묵자는 그보다 어떻게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까? 가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신뢰는 모든 관계와 협상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제 경험을 하나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저는 새로운 팀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제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팀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저는 먼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죠. 먼저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지지했어요. 그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어요. 또한 제가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은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의견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신뢰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해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한 번 정한 원칙은 상황에 따라 쉽게 바꾸지 마세요. 일관성은 예측 가능성을 만들고 이것이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함을 보여주세요.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더 신뢰를 받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솔직함이 인간미를 보여주고
이것이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지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적이 아닌 조력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인식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신뢰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와 업무 방향에 대해 의견이 갈린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왜 옳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묵자에 계신 원리를 적용한다면 먼저 상사의 고민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할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프로젝트의 기한이 가장 큰 걱정거리시죠? 제가 제안한 방식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와 같은 접근은 단순히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접근은 당장의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돼요. 한 번의 설득보다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이 묵자의 가르침이에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과 태도를 통해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묵자의 원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화가 났다면 그 화가 왜 생겼는지 파악해 보세요. 불안한가요? 그 불안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게 돼요. 묵자는 이걸 징신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감정이 격해졌다면 잠시 시간을 두고 진정한 후에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감정적으로 대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누군가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 가끔 화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감정이 왜 이렇게 격해졌는지 생각해 봐요. 대부분의 경우 그건 제 자존심이 상했거나 제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면 더 침착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돼요. 다음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해 보세요. 상대방이 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이건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감정, 가치관, 두려움 등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이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깊은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진심 어린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단순히 반박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달되어야 해요. 그리고 공통의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앞서 설명한 상동의 원리를 적용하여 갈등 속에서 공통의 목표나 가치를 찾아내세요. 이게 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해요. 우리 모두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원하는 건 맞지? 가족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목표인 것 같아와 같은 표현으로 공통점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공통점은 서로를 적이 아닌 같은 팀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주죠. 다음으로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함께 고민해야 해요. 이 단계에서는 창의적인 대안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방식은 어떨까? 만약 이렇게 해본다면 어떨 것 같아? 이와 같은 제안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빠르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디어도 조금만 다듬으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내세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 수 있지만 모두가 충분히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너의 걱정도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점을 제안해 보세요. 이런 접근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며 함께 결정했다는 느낌을 줘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 전 묵자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갈등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가치 있는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갈등 상황에서 이 방법을 적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또는 이미 비슷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인생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